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찬입니다. 자, 돈이 되는 이야기, 돈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더프라임 김동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다짜고짜 질문 오랜만에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알트코인 봄날인가요? 알트코인이 요즘에 좀 확실히 봄날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좀 미세하게 조정은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기세가 확실히 알트코인으로 좀 두드러지는 것 같기는 한데 맞나요? 지금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음. 이더리움이 사실 굉장히 가격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니까요. 네, 그런 부분 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거고 실제로도 제가 체감하기로도 좀 알트코인 가격이 강하긴 합니다, 최근에.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금리 인하 얘기도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비트코인 가격은 우상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제 알트코인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느새 전환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그러면 어차피 얘 오를 거니까 알트코인을 먼저 사버리는 네. 약간 이런 상황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하시거든요. 비트코인을 빼서 분산을 해가지고 알트코인에 넣어야 되냐. 네. 알트코인에 또 그런 대장주 이더리움 말고 사실 얼마 전에는 리플이 또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요? 이게 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거품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크로가 네.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가령 최근 한 달 동안 있었던 매크로 변화를 잠깐 좀 설명을 네. 드리면 8월 1일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업자가 많아지고 고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날 주식시장 가격이 좀 내려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렇게 고용이 안 좋다면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금리 인하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월 15일 보름 정도 상승이 꾸준히 나타났고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8월 15일 언저리에 이제 또 물가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물가가 또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금리를 물가가 높게 나오면 확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내려버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죠. 지금 고용을 보면 금리를 내릴 것 같은데 물가를 보면 금리를 그렇게 많이 못 내릴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것이 지금 자산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의 뭐 코인이든 주식이든 할 거 없이 공통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그 사이에 한 번 더 전고점 갱신을 했고, 대략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 넘어간 이후부터는 네. 주식 시장이랑 거의 결을 맞춰가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코인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그렇죠. 올랐다고 보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고점을 뚫은 상태에서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위험자산 군인 나스닥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쪽을 쫓아가는 거죠. 눈치 보면서.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한계치이냐.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다른 거를 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석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도 혹시 뭐 해석을 하세요? 어떠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아직은. 그래서 가치가 한계라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한 2024년 초부터의 비트코인 가격은 철저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럼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판다. 그러면 내려갔어요. 네. 내재적인 가치랑 상관없이.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호재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호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호재가 발동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호재들. 네. 가령 뭐 401k 계좌에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하게끔 원래 투자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401k로 비트코인 ETF를 산다라고 하면 엄청난 경고문을 읽었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고 네. 대체 자산 같은 게 투자가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려면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 초, 내년 2월, 3월 요때쯤 돼야 401k 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네. 출연했었고 7월 18일에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요거 관련한 굉장히 큰 법안이 그쵸.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 이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사람들이 뭐 발행사가 늘어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이런 변화까지는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올해 말 내년 네. 초 요때 이제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다 했다라는 말에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고 네. 왜냐면 이미 지금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어떤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재미있는 것이 며칠 전에 비트코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서 들고 있었던 이제 고래 투자자 네. 한 명이 자기 비트코인을 한 25,000개를 하루 이틀 사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팔았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샀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딱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그 이제 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이제 갈아타는 네, 그런 그쵸. 움직임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난 건데 제가 보기에 이 비트코인 투자자는 과거에 운 좋게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돈만 많았지 지금 시장의 생리를 전혀 이해를 못한 네, 게 네. 비트코인 가격을 25,000개를 한 번에 팔면 당연히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 버티는 알트코인은 굉장히 희소하단 말이에요. 이더리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날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더리움 가격도 결국에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손해 보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면 최소 조건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해줘야 돼요. 네. 가격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횡보하는 걸로도 사실 모자라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반은 있어야지 다른 것도 같이 돌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보다 왜 한 10배 정도 네. 더 유입됐다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망이 나온 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2개월 이내에 역전할 거다 하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망인가 뭐가 싶어요. 가격이 아니면 유입량이? 가격이. 가격이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렇지 격차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게요. 그게 시가총액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안 그래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더리움 가격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나눈 지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이더 BTC라는 지표로 부르는데 요 값이 0.04가 네. 넘으면 네.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는 신호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네. 보면은 지금 앵커님이 물어보신 건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 1이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 비가 0.04만 초과해도 그때부터 알트코인 장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건 제가 볼 땐 현실성은 좀 없는 얘기인 것 그쵸. 같고. 저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당장 사야죠, 지금. 그렇죠. 몇 그게 배가 오르는 맞다면 거, 그렇죠. 몇 배가 오르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가 올랐고 반감기에 따라서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런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 방식처럼 네.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반감기의 의미가 있나 싶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금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도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제 FOMC 예정돼 있는데 금리 인하 여부가 어쨌든 뭐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강세될 거라는 분석도 좀 나와 있는데 인하가 좀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많으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이더리움 쪽은? 이거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 8월 1일에 아까 제가 이제 기대감이 엄청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할 거 없이 네. 뭐 주식 할 거 없이 다 올랐다고 했잖아요. 2주 동안. 그때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패드워치라든지 지금 이렇게 시장 금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네. 좀 보면 연내 3회 인하,
연내 3회 인하가 기본 예상치였고 그리고 중간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번 CNBC인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9월에는 50bp를 내려야 될 수 있다. 네. 그러면 보통 3번 내리면 75bp 인하인데 9월에 한번 50bp를 내리면 총 100bp 인하를 시사한 거거든요. 네. 요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가격 움직이는 걸 보면 네. 그냥 명확하게 금리나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바로 다음 네. 날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너무 높게 나오니까 높은. 또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기가 한 말을 회수했거든요. 이 50bp는 좀 안 될 수도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최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행사에서 9월 달에는 이 금리를 내려줄 것처럼 사실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뉘앙스로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연내 금리나 기대감을 계산을 해보면 2번 인하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11만 1000에서 11만 2000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연내 금리나 이 기대감이 3회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통화 기대감이 이제 완화적으로 네. 돌아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대략 한 11만 8천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덩달아 뭐 이더리움도 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최근에 리플 같은 경우는 SEC랑 소송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면서 확 또 치솟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멘텀이 좀 있을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000달러를 넘어서려면 뭐가 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요거 되면은 넘어가겠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오늘이 이제 마침 저희가 녹화 방송이잖아요. 오늘이 마침 이제 그 8월 PC 데이터,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나오는 날인데 요게 별로 나쁘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더리움 무난하게 5,000달러 넘을 것 같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더리움이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 이 전고점이 언제 전고점이냐면 2021년 전고점이에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한 건데 이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전고점 돌파를 한 거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이더리움이 그렇게 잘 갈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던 사실 그렇죠.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멘텀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근데 거시경제, 매크로에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사실 만약에 물가가 굉장히 안 좋게 너무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9월에만 반짝 금리 인하하고 말 텐데 이미 가격에는 2번 정도가 인하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9월만 이 금리 인하를 하고 관망을 하는 쪽으로 돈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가격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투자하실 때 낭패 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 다른 코인에 있어서 또 뭐 촉매제 역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솔라나나 이런 데도 관심들이 많은데 각 코인마다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코인별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올해 원래 예상되던 이슈들이 이게 ETF 관련 이슈들이 있었어요. 가장 크죠. 네. 현물 ETF를 알트코인을 열어줄 거냐. 네. 그래서 지금 줄줄이 대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 10월 정도에 한 번에 다 승인이 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유력한데 그러면 일단은 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서 돈이 ETF로 돈이 들어와도 이렇게 원래 보면은 물총도 구멍이 좁은 거를 이렇게 꽉 짜면 엄청 멀리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이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가지수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너무 많아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 누가 사실. 먼저 갈 거냐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10월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떤 게 좀 속도를 빨리 낼 거라 보세요? 승인에 있어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솔라나는 어떤 그 자산운용사에서 일종의 꼼수를 써가지고 ETF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로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시 자체가 모멘텀이 된다기보다는 출시 자체는 오히려 약간 셀더뉴스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역대 보면 많았고 출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주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상승한 게 ETF로만 돈이 들어와서 상승한 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이제 사서 보유하는 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네.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나 다른 어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먼저 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 보고 있을 때 모두가 야, 난 먼저 안 살 거야. 막 이러고 이제 눈치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질른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약간 이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어렵네요. 네. 그렇죠. 진짜 눈치 싸움이잖아요. 네, 눈치 싸움이고 사실 그때인데 어떤 알트코인을 가령 미국 정부에서 신호를 줄 수도 있어요. 가령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나왔던 뉴스는 체인링크라는 이제 네.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코인이 있는데 거기가 하는 일이 오라클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오라클 서비스는 뭐냐면 가령 우리가 뭐 경북 봉화에 네. 뭐 8월 29일에 비가 왔냐 안 왔냐 이걸로 보험을 지급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유권 해석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디파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디지털 자산에서 하는 그런 탈중앙화 금융 네.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 지금 현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죠? 라고 했을 때 기준을 잡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걸 결정해주는 사실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그렇죠.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는 뭐였냐면 미국 상무부 장관이 네.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체인링크라고 하는 오라클 서비스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체인링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말하자면 모멘텀을 준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보면 비트코인 가장 큰 형이 버텨주면 그 다음 이더리움이 버텨주고 네. 어쨌든 그 나머지 알트코인이 같이 가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8천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 조금 너무 올라갔나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8천은 무난히 진짜요? 네. 시점은 좀 고려하실 수 있으세요? 얘기해 주실 수 시점이요?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네, 가르쳐 주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과거 네. 상승장 때 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비를 봐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더리움 네. 가격의 비를 봅니다. 네. 비를 보는데 네. 21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아까 제가 이더BTC라고 하는 지표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0.08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지금 0.04니까 네. 얼마입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보다 두 배 더 두 배? 올라야 네. 21년 수준까지 이더리움이 도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요, 계산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최근에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제 예상한 수치가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7,500달러 갈 것 같다라는 계산을 했고 그런 계산이 굉장히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 이더가 이 정도의 어떤 포텐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방송 가서 어디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무조건 가겠지라고 믿지 마시고 대충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언저리엔 가겠구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되죠. 저는 실제로 한 9,00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보면 이제 앞으로 말씀해주신 올해 연말, 내년 초에 어떤 모멘텀도 말씀을 해주셨고 호재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짜는 게 지금 시점에는 좋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이더리움이 어렵죠? 9,000달러를 갈 수 있다고 네.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네. 뭐 어제 오늘만 해도 계속 조정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중간에 팝니다. 중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네. 짜주든 네. 코인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은 네. 그거를 중간에 못 견디고 팔아요. 불안해서요? 네. 불안하기도 하고 네. 이게 뭐 보통 이제 샀다 팔았다를 하는 심리는 뭐냐면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조정 받을 때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인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은 10중 8구는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더 절반, 비트 절반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매크로 얘기를 길게 드렸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역대 최고 수치거든요. 네. 다우, S&P 500, 나스닥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령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올해 해놓은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관세도 있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은 선반영돼서 엄청 올랐고 그렇죠. 지금 고용시장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조정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때 되면 코인 조정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감안은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DAT 기업이라고 해서 네. 이더리움 사고 비트코인 사모으고 그러니까 스트레티지라든지 비트마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가격대에서 샀어요. 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많이 일어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충분히. 스트레티지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서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더리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상장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SEC에 낸 서류를 보면 네. 아예 처음부터 팔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물량보다 굉장히 가격이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뭐 숏 포지션을 잡고 판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크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일단 금리 인하 하느냐가 중요하고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 12월 달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느냐가 네. 코인 가격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 이더리움이 약간 수수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폴리곤? 이런 이제 대체 코인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어때요? 요 얘기가 되게 큰 얘기인데 사실은 그쵸.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로 위험하지 않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거는 네. 어떤 내러티브 위에서 올라가는 거냐면 미국 금융, 네. 특히 그리고 세계 금융에서 지금까지 써왔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주식 거래소 할 때 거래소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채권 거래할 때 쓰는 플랫폼이 있고 그런데 주식 투자하세요? 네. 아, 뭐 예전에 했죠.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은 있어요. 네, 투자하고 만약에 네. 그걸 팔았다가 내 계좌로 빼려면 이틀 필요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주식시장의 어떤 결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더리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네. 조금 선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틀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날 뺄 수 있게 뺄 수 있게 한다든지. 한다든지. 예. 야. 그래서 톱니 네. 톱니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마인 의장인데 비트마인 의장이 지금 계속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더리움 세상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수수료 문제나 이런 거는 이더리움이 독자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기능을 할 때에 네. 해당하는 문제고 근데 지금 이더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 미국 금융을 올리고 뭐 세계 금융을 올리고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령 이걸 이제 온체인화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령 뭐 테슬라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위에 올려가지고 블록체인 위에서는 이걸 쪼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큰화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주식을 한 주씩 사는 게 아니라 0.1주 코인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새로운 차세대 금융의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네. 설득력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내러티브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랑 달리 이더리움은 1년에 3% 정도 이자가 나온대.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매력적이죠.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걸 연계하면 금융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항상 3%가 따박따박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러티브가 작용하고 있고 물어보신 어떤 수수료라든지 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거 시대에 좀 중요했던 그러니까 블록체인들끼리 경쟁을 할 때 중요했던 내러티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이더리움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10년 정도 동안 한 번도 블록체인이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의 네트워크, 금융의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렇네요. 네, 안정성을 이미 확인된 이 플랫폼이라는 얘기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솔라나라든지 뭐 기타 다른 네. 블록체인들은 이미 수차례 멈춘 전력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자 최고의 지금 상승 내러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 9월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대표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합니다.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네, 주제는요. 네. AI 관련주입니다. 네, AI 관련주.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급하게 뛰어오시느라고. 아, 이거 자주 불러주셔야죠.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쁘시잖아요. 안 바빠요. 자, 그럼 일단 저희 다짜고짜부터 시작할 네. 건데 AI는 뭐 이제 국내외에서는 뭐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네네네. 갈아타거나 투자의 비율을 높이거나 해야 되나요? 네, yes and no입니다. Yes or no. 이미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갔어야 됐다. 지금 다시 네. 없는 상태 들어간다 그러면 yes and no라는 것은 예, 맞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분할해서 들어가야 되고 종목 수는 3개로 압축해야 됩니다. 3개요? 3개 정도로 어떻게요? 압축. 그게 그건 네, 이후에 알려주실 건가요? 일단 네. yes는 맞는데 네. 매우 선택적으로 돼야 된다. 왜 그러냐? 왜? 네.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이미 올라서 미국 S&P 500 네. 기준으로 6,500이면은 PER 25배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조금만 잘못하면 물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도 사는 거는 올라간 상태 사는 거는 철저히 분할. 그리고 사고 가다가 나중에 결론 나오는데 이상하다. 그 출구가 저기 있다. 네. 그럼 댄싱 춤추다가 나갈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네, 그거 하면서 엑시트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저번에 제가 나와서 팔란트 얘기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만약에 오늘 맞아. 똑같이 팔란트 물어본다.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 올라가고 고점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분할 아니면은 그리고 도망갈 준비. 네, 이거 뭐 매사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AI 주 관련주를 잡은 이유는 이제 네.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그렇죠. 한번 잡아봤는데 그렇게 기다렸어요. 네네. 그리고 결과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 반영이 전혀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한번 좀 분석 좀 주가가 해주세요. 올라가서 그래요. 미리. 선반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컸어요. 근데 너무 컸죠. 대비.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네. 이제 PER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얘네들 피스컬 이어 회기년도 26년인데 네. 40배. 그럼 과거 5, 6년간 평균이 한 네. 거의 40배, 39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비슷하다. 뭔가 something 응. 술 잘 드세요? 스카치 위스키? 네. 아니, 잘 옛날에 모르지만, 유명한 게 네. 얘네 something special이 있었거든요. 패스포트하고 something special이 가장 네. 의미 있는 스카치 위스키였는데 그러니까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 그게 없구나.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의 신제품 루빈이 나와요. 그쵸. 루비 말고. 네. 루비 말고. 네. 루빈이 10월 27일 날 상세하게 공개해요. 근데 어저께 살짝 얘기해줬거든요. 얘기해줬죠. 언급은 했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그냥 H20 중국에 파느니 마느니 이런 이상한 데 휩쓸려가지고. 왜냐면 외신들도 다 중국 얘기만 나왔어요. 거의. 걔네들이 바보죠. 네. 걔네들이 바보예요. 미디어가 바보. 저쪽에 그게 아니라고. 그거 빼고도 가이던스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그게 봤구나.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루빈이 중요한데 루비가 아니고 루비는 10월 27일에 살짝 얘기했죠. 네. 온 스케줄. 온 스케줄 했으니까 펀더멘털 이슈는 하나도 없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치고 나갈 정도로 썸씽 스페셜 확 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10월 27일 상세 공개하면 그 사이에 사놓는 것도 방법이네요. 더 오르기 전에. 주가가 안 오르면 그렇죠. 안 아까 오르면. 얘기했죠. 아무리 좋아. 안 오르면. 팔란티아 올라갔다가 180 가다 내려왔잖아요. 사도 돼요. 예전보다는 그쵸, 약간 오른 그쵸. 상태가 강해졌잖아요.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 밑에서 더블 올라갔지만은 부담스럽잖아요. 어제 오늘 그리고 조금씩 조정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엔비디아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됐고 오늘도 시작할 때 마이너스 3% 시작했죠. 하이닉스도 어저께 마이너스 3%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하다가 그 자기 플러스 될 생각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네. 마이너스였을 때 사야 되네요. 네, 장렬이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매일 저하고 텔레파시는 안 하니까 그걸 놓치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AI 네. 거품론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 아니냐라는 말도 네. 있었는데 미미하게 반영이 된 거는 그것도 있어요? 거품론이 진짜 맞다 그러면 다 팔죠.
그쵸. 엔비디아가 안 갔지만 그럼 애매한 거예요?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애플 뭐 저기 구글도 올라가고 다 구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엔비디아가 얘기할 때는 자기는 온 스케줄. 그리고 엔비디아 뭐라 그러냐면 5년 뒤에 AI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해줬어요. 엔비디아가 2천억 달러 매출을 하고 있죠. 근데 얘네가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이 있잖아요. AI에 투자하는 시장이 2030년도에 3조에서 4조 달러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 시사하는 바는 관련되는 모든 업체한테 긍정적인 희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반영된 거죠. 4조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그 액세스할 수 있는 걸 계산했단 말이에요. 네. 에너지테크 회사가 가이드를 줬어요. 하면은 한 5천억 달러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네. 5년 뒤에. 5년 뒤에 지금 2천억 네. 달러 매출이 5년 뒤에 한 5천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해줬어요. 5천억 달러 마진 50%만 잡아요. 2,500, 2천억 달러 이상 나오잖아요. 2천억 달러가, 그치. 만약에 60%면 3천억 달러 나오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4조 몇천억 달러잖아요. 네. 싸죠. 아, 20배 안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성사진은 봤지만은 네. 일단 사람들이 잘 안 본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좋다. 네. 만약에 오버 서플라이가 버블이다 하는 거는 네. 버블의 초입이라는 거는 항상 이슈가 주가가 선행했느냐가 이슈거든요. 시장에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시장보다 주가가 선행했다고 볼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MIT도 나오고 오픈 AI의 네. 샘 올트만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한 켠에 갖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건 두고 있어야 되네요. AI 주식에서는. 왜냐하면 과거에 S&P 500가 2000년에 닷컴 버블 때 직전에 PER 한 25배까지 가고 꺼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여유가 많지 않은 건 맞아요. 네. 그래도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빨리 파티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래도 AI. 그래서 당분간 간다. 근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동시에 말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 질문에 대한 답은 yes and no. 그런데 많은 거 넣어보는 가면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한 3-4개로 줄인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Something Special은 네. 그 10월에 공개되는 거 말고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어야 될 건 없어요. 없어요. 아까 그 H20 네, 중국 향 나가는 거를 허용을 안 했죠. 네. 중국도 안 받아들인다고 뭐 화웨이 포함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년도에는 중국이 내수 제품도 한 3배 정도, 2배 정도 생산을 늘리겠다 했잖아요. 그 속도 엄청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능이 부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또 관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몸얘기처에서 미국이 풀어주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이 풀어주면서 뭐 세일즈에 15% 텍스 받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텍스는 안 된다고 또 MBA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한 분기의 매출에 잘하면 10%. 적게는 5%니까 그게 만약에 허용되면은 단기적으로 한 5% 정도 7% 정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촉매는 되죠. 그게 언서튼티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루빈이 그거에 한 3배, 4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루빈이 훨씬 중요하다. 이게 나오더라도 루빈이만 밀어주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5% 올라갔다가 10% 빠져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더라도 나중에 이건 슬그머니 있어가지고 루빈이 제대로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결국 10% 올라가요. 그럼 또 최고치 찍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루빈이 잘 안 되거나 이상한 소리 나오거나 만약에 하여튼 그러면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한 번에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한 번 정도는 밀어줘도 좀 봐줄만 하지 않나요? 괜찮지 않아요? 작년 이맘때 블랙웰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루빈에 대해서는 그 관계되는 게 얘기한 게 6개 종류의 제품을 준비를 파운드에 시키고 있다 얘기잖아요. 6개 종류. GPU도 있고 CPU도 있고 뭐 저기 네트워크 카드도 있고 네트워크 칩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 각종 업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대만에 무슨 PCB 보드라든지 그런 업체들 오는 거 보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CB에 들어가는 CC에 포함해서 이런 것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오더가 제대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짝꿍이 되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HBM 4번째, 4 이거죠. 일단 그러면 AI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전망이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규모가 2배로 늘 거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까지 수혜가 올 거냐는 당연히 오고 거거든요. 있잖아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그러면 뭐 계속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 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쭉쭉 올라가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문제가 따르게 돼. 삼성 하이닉스 수혜주하고 우리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그다음에 두산의 두산 비즈니스 그룹 그다음에 장비 업체하고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근데 그렇죠. 어디서 수혜를 돈을 많이 버느냐?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삼성하이닉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PCB라든지 네. 다른 쪽의 소켓이라는 이런 쪽에 더 어텐션하는 게 맞다라고 네. 벌써 여기 제가 자주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벌써 맷집부터 얘기한 거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맨날 미디어에서는 뭐 얘기하기 좋은데 그래봤자 그 5% 3%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확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반영이 돼 있어요. 이미 긍정적인 반영이 게. 돼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시에 만약 10% 올라간다? 그럼 장 3,400 가고 만약에 상밥 세밥 하면 3,700 가겠지. 근데 둘 다 안 되면은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 건데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장이 뭐 한 10% 이내로 움직이는데 더 갈 수 있는 거, 네. 더 뚜렷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밑에서 놀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 그게 PCB 업체, 네. 부품 업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그런 부품 그것들도 한 70% 올랐어. 그럼 그런 것들도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큰 회사뿐만 네. 아니라 수요 같이 바꿨죠. 협력돼 있는 거를 좀 같이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안 오른 것 중에. 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신 분들 중에 자, 못 본 사람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85에서 90% 반영돼 있어요. 이 그쵸. 나머지 것들은 잘 찾으면 75에서 85% 반영된 건 있어요. 개 중에는 95%도 있고. 있죠. 근데 65% 이하 반도 반영 안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주가가 우리나라가 3,200 왔다는 거는 그 상법만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덜 반영된 측면이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지만은 모두가 다 이렇게 엄청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 하이닉스를 살려면 만약에 10번 분할한다. 그럼 여기는 한 5번 분할로 하더라도 분할은 해야 돼. 높이도 얘네들도 아주 싸진 않기 때문에. 아주 싼 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이 올라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 거네요. 예, 근데 수혜는 받는 거는 질문은 맞죠. 수혜 받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아직도 업사이드 이 마진 오브 에러, 마진 오브 세이프티 측면에서 좀 더 있다. 그러면 요걸 갖고 있대. 그 나머지 안 올라온 것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할 거 아니에요? 뭐 여기 갖고 있는 삼성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뭘 갖고 있어요? 그럼 줄여 갖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줄이고 또 놀래니까 또 아깝기도 아유, 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너무 애정 갖지 마세요. 그래요? 애인 아니고 네. 애인도 그래요? 언제든 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추천한다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뭐 부품 이렇게 종류가 지금 많잖아요. 삼성 하이닉스는 비슷비슷하고요. 업사이드가 동시에 10% 나올 확률은 없다. 네. 하나가 10% 그쵸.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매하고 나머지 중에서는 원래 추천했던 거는 PCB 업체에서 두산. 두산. 근데 두산은 퓨어한 게 아니니까 이스페타시스. 네. 근데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이제 좀 좁혀졌는데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있다는 거고 턴어라운드 대덕전자. 네. 아, 그쵸. 멀티레이어 보드이죠. 2분기까지 실적이 개판이기 때문에 네. 밸류에이션 올해는 안 나와요. 근데 내년에 잘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이 아까 두 회사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화끈하면 부족하죠. 네. 대덕하니까 무슨 큰 덕인데 덕준 적이 없어서 재미는 네. 없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 자체 투자의 개념으로서는 수혜받는 게 삼성 ENA예요. ENA. 아. 그게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게 원래 화공 플랜트죠. 네. 그렇죠. UAE하고 사우디하고 관련되거든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5월까지 안 좋다가 6월부터 그거는 반영돼 있고 네. 딱 보니까 하반기 되면은 삼성전자가 평택이고 오도 줄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 줄 것 같고 요게 한 달 전부터 주가가 반영돼서 지금은 네. 한 85% 올라왔어요. 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융합적인 거지. 삼성 ENA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건 삼성전자 투자의 수혜라는 거죠. 네. 반영이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딴 거 살 거 없으면 이런 정보 계속 붙들려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업사이드는 목표 주가 괴리가 네. 있다. 이런 건 다른 내용이고 순수하게 반도체 투자로서는 밸류가 아직도 여유가 좀 있는 거는 유진테크하고 코미코. 그래요? 네. 남아있어요? 유진테크 코미코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까 네. 85% 넘어. 그러니까요. 넘잖아요. 85%안 되는 종목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게 PSK 같이 작은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 네. 갔다 온 사람이. 이거는 걔네하고 경쟁하는 중국의 장비 업체가 있는데 원래 미국 회사가 네. 중국한테 판 건데 네. 그게 이제 포토 리지스트하고 감광액하고 PR이라는 건데 포토 리지스트 감광액을 벗겨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업체 경쟁인데 그 중국 업체를 미국이 아니고 대만의 TSMC가 2나노부터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배제지. 네. 그게 이제 기사가 리포트 나오면서 보니까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발굴해서 리포트가 나올 때 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리포트. 네. 그러면 이제 사실 AI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서학개미들도 해외 걸 더 많이 사는 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삼성 하이닉스야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일단은 실적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은데 보셨을 때 좀 눈여겨보는 회사 있으세요? 지금 비테크 중에? 엔비디아는 아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데 내려가면 살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갔던 것이 이제 브로드콤이죠. 그렇죠. 브로드콤이 다음 달 3일인가 5일인가 실적 발표되는 네. 것 같은데
그거 대고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 않으면 이 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꼴처럼.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밸류가. 그쵸.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사는 거를 브로드컴이 오해를 받아갖고 시장에서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면 서둘러 살 수 있는 단계에서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좋아하지. 사실 관망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안 오른 거라든 덜 오른 거 중에서 섹시하지 않았는데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구글하고 메타 정도. 구글 메타. 근데 구글도 거도 한 80%, 90은 아니고 좀 올라온 게 있죠. 이게 다 전반적으로 올라가지고. 올라왔어요. 구글은 아시다시피 그 법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제미나이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겠죠. 나면 이구 밸류가 올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뭐 30배는 아니거든요. 20한 두세 배니까 여유가 있고. 메타를 만약에 생각이 내가 매버릭하다. 네. 새로운 걸 막 생각한다. 그 메타를 접근할 수는 있죠. 왜냐면 메타는 그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해서 초지능 연구소를 하는다고 네. 사람들이 많이 뽑았잖아요. 그쵸. 뭐 천억원씩 주고. 그니까요. 그 괜히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그렇지. 네. 이제 그런 것이 발효되는 거는 6개월 이상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려요. 6월 달에 그게 다 셋업이 돼서 7월 달 지나가면서는 사람을 더 이상 안 뽑고 뭐 내부적인 얘는 필요 없어 얘 쫓아보내 오히려 필요 없는 애 쫓아보내는 걸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약간 조직의 잡음도 있어서 약간 흔들리기도 했지만은 광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려면 광고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네. 둘 다 광고가 뒷받침돼야 되죠. 네. 메타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요게 미국 경기가 무너지거나 이상하게 경기 둔화가 심하게 나지 않는 날 전제를 깔아야 되는 것이 일반 빅테크하고는 다른 게 메타하고 구글이에요. 그걸 전제로 깔고 봤을 때는 어그레시브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공격적인 거는 메타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메타에서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럼 오히려 선반영인 신호가 오기 전에 사놓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괜찮죠. 그렇죠. 예. 어차피 근데 오르기는 경기가 둔화가 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GDP 넘버가 3.3 네. 나왔잖아요. 근데 관세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러는데 관세 이펙트는 9월에서 오는데 10월 달부터 나오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관세 이펙트 안 통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마진을 생각해서 그 마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나눠 사는 방법을 5번에 10번 할 것이냐. 네. 그래서 분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관세 이펙트로 경기가 지금만큼 좋지 않고 내려가면은 네. 아까 관세 경우는 광고 이슈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그쵸. AI로 해서 광고를 효율화 시켜도 광고 자체 광고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구글하고 메타의 단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구글 같은 건 밸류에이션이 덜한 것도 있고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구글하고 다른 건 메타는 돈을 많이 쓰고 공격적으로 하니까 메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시장에서 좋아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업사이드는 더 있을 수 있죠. 약간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용기 내는 게 아니고 네. 그 발현되는 시점이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상간에 만약에 광고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광고가 약해지면은 실제 넘버가 뒷받침 안 되면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쵸. 하지만 아까 슈퍼 인텔리전스 랩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 측면에서 내가 괜찮게 본다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플보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애플은 그리고 사실 AI 이슈에서는 조금 네. 속도를 못 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뢰도 나오는 좀 게 떨어졌고. 결국 아이폰 17을 이제 9월 9일 날 선본다고 해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 실제 9월 9일 하고 나서 별거 없으면 또 다시 소강 상태로 갈 수 그럼 있거든요. 일단은 믿음이 깔려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AI에는 그거까지는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근데 어쨌든 애플은 그래도 또 상향의 길을 가기는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지금은 판단을 뭐 네.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우리가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 확. 이 관세는 이미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거티브하게 반영돼서 주가가 내려와 있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내려가서 이것이 억울하게 그렇게 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넣긴 좀 애매합니다. 닥터스지만. 그렇군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아까 네. 국내 거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앞서 다짜고짜에서 말씀 주셨던 해외 쪽 네네. 어디를 좀 보면 좋으세요? 조정 받으면 그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에서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조정이라는 게 1, 2%가 아니고 그렇죠. 5%, 7% 받으면은 그렇죠? 네. 네, 나눠서 할 수 본부장님의 있고. 픽.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그 브로드컴 중에 하나. 그다음에 메타하고 구글 중에서 하나. 네. 이 정도로 그럼 하고. 항상 팔란티어 말씀하셨잖아요. 팔란티어. 응. 팔란티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5개월 전 우리가 언제 했죠? 5월 달에 했었죠. 4개월 돼 가는데 그때보다 어쨌든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도 얘기할 때 내려올 때 사다는데 지금은 내려왔는데 고점에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롱텀으로 보면 사실 됩니다. 롱텀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거나. 저번에 얘기할 때 그러면. 제가 한 6개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맞아요.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한 건데 지금은 레벨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 기간에 잘못될 수 있잖아요. 네. 9개월.
그러니까 가을 끝 가을까지는 좀 보면 좋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9개월 9개월 홀딩 할 수 있는. 홀딩. 저번에 얘기할 때는 5월, 6월 달 했을 때는 6개월. 그러니까 그때 하실 때 그쵸. 연말까지 가는 네, 거고 네. 지금 사면 물릴 수도 있잖아요. 확률이 30% 봐보면은 네. 내년도 한 3월 달까지 가서 물린 상태에서도 만약에 진짜 AI 버블이 만약 그때 네, 났으라면 팔아야 손절해야 되는 거고 그게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게 탄력이 있으니까 9개월 내로는 네. 혹시 그 사이에 물리더라도 업사이드가 있죠. 지금 눌린 목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배우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AI 주식이라는 게 또 반도체랑은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반도체는 하도 들어가지고 좀 뭔가 정리가 되는데 AI는 뭐 사야 돼? 뭘 어떻게 봐야 돼?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AI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거나 아니면 요거는 꼭 봐라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정보는 많아요. 그렇죠. 네, 너무 많아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건 시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될 거고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네. 리포트가 나오면 어떤 살 때는 아무리 좋더라도 철저하게 분할해야 돼요. 이게 분할이 되게 중요한 분야가 됐군요. 팔 때는 과감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살 때는 주가가 낮을 때는 뭐 몇 번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가가 높을 때는 많이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주식은 한 20번 나눠서 해야 되고 좀 큰 주식도 10번은 나눠야 돼요.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팔 때는 한 두세 번으로 그냥 한 번에 또는 두세 번으로 그냥 화끈하게 나. 그게 근데 쉽지 왜 파느냐? 네. 가장 나쁜 게 AI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AI가 아니고 IT인데 네. 뭐냐면은 경쟁자가 등장했다. 경쟁자. 네. 그러면 네. 일단 잘 갖고 있는 게 3분의 1을 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근데 경쟁이 나타나고 의미가 있을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안 그렇다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뉴스가 한 달 전, 두 달 전 없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3분의 1은 팔아. 근데 그게 나중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도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파는 거야.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 이상 팔아야 돼. 그래요? 세 번 나오면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니까. 한 번 나와 3분의 1 팔고 그때부터는 그 전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약간 팔 때 뭐라 했죠? 제가 두세 번 나눠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원칙에서 3분의 1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고 하려면 주가가 높아서 이득이 있을 때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을 때 잘못해서 걸리면은 마이너스 보고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보고 팔 수도 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네. 그때도 팔아야 돼. 그래요? 그건 자기가 들어간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AI가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마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 네. 이런 종목이 아닌 테크 종목은 다 대동소이하다. 경쟁사가 나타나면 3분의 1 판다. 알겠습니다. AI는 이제 갈수록 무궁무진할 텐데 한 번 더 모시고 그때는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은선 아나운서. 김장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